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쉽게 이해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토록 매력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까요? 반면 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짜증이 밀려오는 걸까요? 어째서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조종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속고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은 결코 마법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 심리의 영역, 즉 인간 본성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본성이 예측 가능하며 우리가 이 법칙들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삶이든 치열한 직장 생활이든 사람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된다면 당신은 모든 상황에서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지혜의 원천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권력의 법칙으로도 유명한 저자 로버트 그린의 역작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의 심리, 보이지 않는 조종의 기술, 권력의 역학,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 패턴의 비밀을 깊이 있는 연구와 강력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냅니다. 이 법칙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매우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그 사람과의 만남이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느낍니다. 혹은 언제나 당신을 지지해주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행동이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아쉬움을 반복적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인간의 심리를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 또한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유독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사무실이든 친구들과의 모임이든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까지 말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대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바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는지, 어떻게 권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패턴을 파악하여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의 의도, 감정, 그리고 숨겨진 동기를 파악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쉽게 속이거나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경력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며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를 강력한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로버트 그린이 제시하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위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치며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1장 비이성적 행동의 법칙. 혹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우리 스스로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결정을 내렸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왜 우리는 종종 현실이 명백히 다른데도 한번 갖게 된 편견이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일까요? 이 모든 현상은 인간 본성의 깊은 진실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완벽하게 논리적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가장 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의 큰 결정들조차 순수한 논리만으로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 비즈니스,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의 경력에 있어서조차 종종 감정에 치우친 선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신은 매우 신중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굳게 믿습니다. 아무리 지적이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도 순간의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수년간 성공 가도를 달려온 사업가도 한순간의 탐욕 때문에 잘못된 투자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뛰어난 통찰력으로 존경받던 지도자 역시 자존심이라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으로 한순간에 명성을 잃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의 뇌에서는 감정이 논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강하게 끌리면 우리의 뇌는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결정을 정당화할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수정하려 하기보다 그 결정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속이려 애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실수를 저지르면 당신은 그 실수를 못 본 척하거나 용서할 변명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 실수는 용납할 수 없는 큰 잘못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우리의 뇌는 그 두려움이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이유들을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신호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 사고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정을 통제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완벽하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이 결정은 혹시 어떤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걸음 물러나 냉정하게 상황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적대한다고 느끼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가 나를 도우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는 자신의 반응이 정당하다고 느끼지만 마음이 차분해진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대한 리더와 성공한 사람들은 한 가지 특별한 기술에 능숙합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고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결정이 두려움, 탐욕, 분노 혹은 자만심에 의해 좌우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다른 사람이 내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비이성적인 행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또한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더 이성적으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이지만 생각 없이 감정이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제2장 자기애의 법칙. 혹시 대화할 때마다 항상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모든 대화의 주제를 결국 자기 자신으로 끌고 가는 사람, 혹은 당신의 감정을 헤아리기보다 오직 자신의 감정과 입장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겪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자기애, 즉 나르시시즘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그리고 어려움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나만이 중심인 작은 세상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애의 본질입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들은 즉시 그 이야기를 가로채 나는 더 힘든 일을 겪었어라며 자신의 더 큰 문제와 연결시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이미지와 존재감뿐입니다. 자기애는 단순히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려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모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특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판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극단적인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은 이 감정을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린 시절 모든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세상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부모님도 지치거나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즉 공감 능력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기쁨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며 나 혼자만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진 채 어른이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항상 너는 특별하다,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다고 가르쳐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어린 시절에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 이제 세상으로부터 그 결핍된 애정과 관심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고된 시련을 겪으며 너무 깊은 상처를 입은 나머지 모든 것을 자신의 고통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나면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되고 자신의 슬픔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위에 두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삶에 나름의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깁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제안을 하면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마치 당신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며 그것을 얻지 못하면 쉽게 짜증을 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된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며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즉시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적으로 간주합니다. 자기애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동등한 균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파트너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친구 관계조차도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까지만 유지합니다. 사실 자기애는 하나의 스펙트럼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져 다른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 수준에 이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세상에 살며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애의 덫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우리 자신도 때때로 자기애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감정만큼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하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극단적으로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 곁에 오직 자기 자랑만 하고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과연 당신에게 건강한 관계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애는 인간 본성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과도해지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해치게 됩니다. 진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저마다의 문제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껍질을 깨고 나와 균형 잡힌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까지도 더욱 굳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의 세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제3장 역할 연기의 법칙. 사람들이 실제로는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사실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받아들일 만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 즉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연극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 애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회 속의 모든 개인은 하나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역할이든 혹은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역할이든 말입니다. 어떤 직업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은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 특정한 이미지를 연기합니다. 배우는 스크린 위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대중이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업가는 내면의 두려움과 상관없이 고객 앞에서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미소, 그의 말,
그리고 그의 몸짓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잘 만들어진 가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세상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면의 진실을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짜 모습은 오직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꾸밈 없이, 가식적인 미소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역할 연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몸짓을 조절하고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며 상대방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규율을 잘 지키는 학생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가서는 속으로 아무리 불안해도 항상 전문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연기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휘몰아치든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역할을 연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상사 앞에서 이상적인 직원의 역할을 연기하고 정치인은 대중 앞에서 정직한 지도자의 가면을 씁니다. 심지어 친구조차도 때로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친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역할 연기라는 거미줄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진짜 자신의 모습에서 너무 멀어져 이제는 스스로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누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도하게 자신감을 드러내려 애쓴다면 사실은 내면에 깊은 불안감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모습을 연기하는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진짜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항상 그들의 마음속 진실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눈빛에 숨겨진 두려움, 손끝의 미세한 떨림, 목소리의 흔들림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연극에서 단순히 관객으로만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법칙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싶을 때 당신 역시 상대방이 당신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도록 역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어, 몸짓, 그리고 표정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연극의 일부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가면을 쓰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 할까요? 그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역할 연기가 이 사회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 연극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취업 면접에서는 속으로 아무리 긴장되더라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그가 당신에게 호감을 갖도록 언어와 행동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역할이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가면을 쓰고 산다면 언젠가는 당신 스스로도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방법은 이 법칙을 당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되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무대이고 우리 모두는 이 무대 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매우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 애쓰고
어떤 이는 자신이 매우 행복하다고 증명하려 하며 어떤 이는 슬픔을 감추고 미소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연극의 규칙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당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 뒤에는 진짜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세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거짓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꾸며낸 자신감 뒤에 불안을, 그리고 화려한 말 뒤에 감춰진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가 하는 말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가 지금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의 역할을 연기하되 결코 자기 자신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연극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개임을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제4장 질투의 법칙. 혹시 주변 사람이 성공했을 때 기쁜 마음보다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불편함을 더 크게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친한 친구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사소한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는 무서운 독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싹틉니다. 그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더 노력하거나 혹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를 향한 질투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질투는 새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감정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가장 큰 전쟁, 음모, 그리고 배신의 배후에는 종종 질투라는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질투가 너무나 교묘하고 깊숙이 숨어 있어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성공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앞질러 나가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저걸 갖지 못했지? 그는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게 된 거지? 바로 여기서부터 질투라는 위험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질투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서서히 우리의 인격을 속에서부터 텅 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취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정작 우리 자신의 잠재력은 무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를 이길 것인가에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질투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깎아내리려 하거나 당신을 무시하며 당신의 성취를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질투를 교묘하게 숨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당신을 칭찬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말투 속에는 숨겨진 고통과 시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돕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실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투는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장, 우정, 연인관계,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이 감정은 삭틀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승진을 하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자신이 원하는 커리어를 쌓아나갈 때 바로 그 순간 질투는 조용히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질투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질투가 우리를 자신의 잠재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투를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남겨두는 대신 그것을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하고 있다면 그를 시기하는 대신 그에게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노력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질투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좌절하는 대신 그로부터 배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감정을 나의 성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그것을 강력한 동기부여로 삼으십시오. 만약 아니다라면 그 감정을 즉시 마음에서 털어버리십시오. 질투의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사람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인지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제5장 공격성의 법칙. 혹시 누군가가 당신 모르게 조용히 당신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떤 사람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분노와 질투를 감지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각기 다른 형태로 공격성을 표출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어떤 이는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공격성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격성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는 폭력, 분노, 그리고 신체적 충돌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격성은 항상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우 미묘하고 교묘하며 숨겨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단지 신체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말, 감정, 그리고 심리, 개임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격성을 무기처럼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사회 속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어떤 형태로든 공격성이 존재합니다. 차이점은 단지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법을 아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증오와 복수심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공손하고 침착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분노를 억눌러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분노를 무작정 억누르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공격성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대립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분노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논쟁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며 때로는 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공격성이며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공격성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들은 그것을 숨깁니다. 불쾌한 감정을 달콤한 말과 가식적인 미소로 포장하여 드러냅니다. 이렇게 숨겨진 공격성, 즉 수동적 공격성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싸우는 대신 비밀리에 다른 사람을 해칠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방해하고 등 뒤에서 험담을 하며
가식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겉으로는 절대 분노를 드러내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증오가 자라납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칭찬을 하면서도 당신의 실패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이런 공격성의 희생양이 되거나 가해자가 됩니다. 우리가 억압받을 때, 무시당할 때, 우리의 노력을 다른 사람이 가로챌 때, 우리 안에서도 공격성은 싹틉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격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공격성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 사업가,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모두 자신의 공격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분노와 공격적인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대립을 피하는 대신 그것에 정면으로 맞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격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전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 할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증오와 복수심에 낭비하는 대신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당신 내면에서 분노의 물결이 느껴질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에너지를 쓸데없는 싸움에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한 무기로 만들 것인가? 공격성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제6장 동조의 법칙. 혹시 당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그저 군중의 일부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다른 모든 사람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유행을 따라간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스스로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사회, 문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 없이 군중을 따르도록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취향, 심지어 우리의 꿈까지도 통제하는 거대한 힘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의 일부이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 씁니다. 우리는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짜 생각과 욕구를 억누르고 다른 모든 사람이 선택한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심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군중을 따르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의 규칙과 전통은 우리에게 안정과 안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조가 아무런 비판이나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경향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는 것만이 성공의 증표라고 배웁니다. 대학에서는 우리의 진짜 흥미가 다른 곳에 있더라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전공을 선택하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그 일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 생각하기보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일을 선택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법칙의 가장 극명한 예입니다. 새로운 유행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것을 따라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패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챌린지,
사람들은 군중으로부터 뒤처져 구식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열중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결정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의문 없이 군중을 따랐을 때마다 사회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수많은 전쟁, 사회적 혼란, 경제 위기는 모두 맹목적인 군중 심리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옳다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진정한 리더들, 그리고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군중과 다르게 생각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만이 세상에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발명가, 예술가, 사상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평범한 군중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질문했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를 두려워하는 대신 나는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당신이 어떤 군중의 일부가 되려 할 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다른 모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바로 세우고 이 군중 속에서 빠져나와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역사는 군중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군중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제7장 죽음 부정의 법칙.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외로움인가요? 아마도 그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평생에 걸쳐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에 정면으로 맞선다면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욱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요? 죽음의 공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다고, 얼마든지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냅니다. 희망, 꿈, 그리고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죽음이 우리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내리는 사소한 결정들에도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단지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불안감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은 미완성의 삶을 살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닥칠 죽음을 부정하며 오늘의 결정을 내립니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꿈을 이루는 것을 계속 미룹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하려는 이 무의식적인 노력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느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정작 사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었을 때 우리는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지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평생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나에게도 죽음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 죽음의 공포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유한함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이 한정되어 있으며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할 기회를 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반면에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미완성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맞서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부정하는 대신 하나의 진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 강점, 그리고 약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꿈을 줬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갈 영감을 줍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빨리 죽음을 맞이하려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두려움을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강력한 영감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책의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깊이 숨겨진 감정과 생각이 흐르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법칙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칙들은 우리에게 자기인식과 공감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공격성, 질투, 두려움, 그리고 다른 숨겨진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인식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삶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관계에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인간 본성의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삶 모두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영향력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시고